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남자 문제로 제 인생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네? 죽었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알겠어요. 지금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임신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누가 이상한 건 데려왔는데? 따로 있었어요. CCTV 확인해보세요. 네? 무슨 CCTV에 말씀이시죠? 찍힌 남자, 그 남자가 끝까지 병원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물도 나지 않은 이 상황은 뭐지? 오늘의 사연은 바람난 아내가 죽어서 돌아온 사연이네요. 아내가 문란한 생활을 너무 좋아했네요. 이 가슴 아픈 사연 같이 들어보실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어요. 기숙사 복도는 평소보다 일찍 목소리를 접었고 문틈마다 흘러나오던 불빛도 하나둘 먼저 죽어 있었지요. 그는 서랍맨 안쪽에 넣어두었던 아이들, 과자, 봉지와 손바닥만 한 장난감 상자를 꺼내 가방에 눌러 담았어요. 비닐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입가가 저도 모르게 풀렸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이 양말 바람으로 거실을 가로질러 달려들 것이고 아내는 주방에서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아, 당신 하고 놀랄 것 같았어요. 그 짧은 상상 하나가 사람을 참 우습게 만들지요. 기숙사 방바닥에 싸늘한 장판조차 그날은 덜 차갑게 느껴졌으니까요. 집 앞 골목에 내렸을 때는 밤 공기가 이미 바닥 가까이 깔려 있었어요. 아파트 복도는 숨소리 하나 없이 잠겨 있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먼저 올라왔답니다. 아이들 로션 냄새와 저녁에 끓였을 국물 냄새가 다 식은 채 한데 엉겨 있었어요. 거실 불은 켜져 있었는데 집 안은 이상하리만치 비어 있었지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비운 우유컵 하나와 과자 부스러기가 마른 먼지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아이들 방문을 밀자 두 아이가 잠옷바람으로 그를 올려다보았고 반가움보다 먼저 나온 것은 엄마 아직 안 왔어요 하는 짧은 한마디였답니다. 그 말이 아이 입에서 나왔는데도 그는 그 순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라는 건 가끔 너무 늦게 오지요. 그는 아이들 머리를 한 번씩 쓸어보고는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막 눕기라도 한 사람처럼 풀어져 있었지요. 어디냐고 묻자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이야. 애들 자 하고 말했어요. 그는 그 말을 거실 한가운데 서서 들었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봉투 손잡이가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파고들었어요. 비닐이 손 안에서 조금씩 구겨졌고 안에 든 장난감 상자 모서리가 손바닥을 딱딱하게 받쳤지요. 그는 바로 대꾸하지 못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그제야 들렸답니다. 또박또박, 또박또박. 마치 이 집 안에는 더는 숨길 데가 없다는 듯 얇은 쇠조각이 유리컵 가장자리를 쉬지 않고 두드리는 소리 같았지요. 밤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고 아이들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그는 외투도 벗지 못한 채 소파 끝에 걸터 앉아 현관 쪽만 바라보았지요. 난방이 돌아도 거실 바닥은 이상하게 발목부터 식혀왔고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은 오래 찬물에 잠겼다 나온 사람 것처럼 힘이 없었어요. 잠깐씩 손가락을 오므려 보다가도 금세 다시 펼쳤답니다. 손 안에 피가 잘 돌지 않는 것 같아서였어요. 베란다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은 낯설었지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턱 언저리는 괜히 더 각져 보여서 저 사람이 정말 자기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에 설 때마다 심장이 먼저 문 앞으로 뛰어나갔다가 발자국 소리가 자기 집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다시 빈손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나갔다 들어왔는지 나중에는 가슴 안쪽이 헐어 있는 것 같았어요. 건너편 집 창문에는 크리스마스 전등이 걸려 있었어요. 빨강, 초록, 노랑 불빛이 번갈아 켜졌다 꺼지며 거실 바닥 끝을 슬쩍 핥고 지나갔지요. 그 불빛이 바닥에 번질 때마다 그는 괜히 누가 어둠 속에서 입을 가리고 웃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주려고 사온 과자 봉지는 식탁 모서리에 기대어 있었고
장난감, 상자 위 리본은 눌린 자국 그대로 한쪽이 납작해져 있었답니다. 그 조그만 상자 하나가 어쩐지 너무 새 것 같고 너무 혼자 같아서 그는 자꾸만 시선을 거기서 떼지 못했지요. 애들 오면 이걸 먼저 뜯을까, 과자를 먼저 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넣었던 물건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들은 기다림의 모양이 아니라 긁히지 않은 거짓말 앞에 놓인 증거처럼 보여갔어요. 새벽으로 기우는 시간은 더디기만 했어요. 기다린다는 말로는 다 못 담을 만큼 더럽고 긴 시간이었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지만 속에서는 자꾸만 무언가가 눌어붙고 있었어요. 바닥에 올려놓은 압력솥처럼 뚜껑은 닫혀 있는데 안에서는 김이 쉬지 않고 차오르는 느낌이었지요.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휴대폰부터 빼앗아야 하는지, 아이들 방문이 닫혀 있는지부터 다시 봐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한 줄로 서지 못하고 거실 안을 서성였어요. 그러는 동안 격식의 초침은 여전히 앞으로만 갔고 그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목 안쪽이 서걱거렸답니다. 어떤 순간에는 벌떡 일어나 집 안을 뒤엎고 싶었고 어떤 순간에는 그냥 현관 앞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묻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보고 싶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한 집 안에서도 제 편을 못 정하고 갈라질 때가 있지요. 그는 그 밤 처음으로 자기가 화가 난 건지 겁이 난 건지 아직도 믿고 싶은 건지조차 잘 알 수가 없었답니다. 문이 열린 것은 자정을 조금 넘긴 뒤였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먼저 바깥 공기가 한 줌 밀려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아내가 들어섰지요. 화장은 거의 다 지워져 있었고 눈가에는 번진 자국이 얇게 말라 있었어요. 어깨에 걸친 코트에서는 겨울 바깥 냄새와 집 안에서는 맡을 수 없는 낯선 향이 함께 올라왔답니다. 그 냄새는 현관에 잠깐 머무는 법이 없이 아내가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거실, 바닥을 따라 천천히 번졌지요. 아내는 소파 끝에 앉아 있는 그를 보고도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다 알아차리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먼저 가볍게 흔들렸고 그 다음에 입술이 열렸답니다. 당신 왜 왔어? 그 말은 끝까지 모양을 갖추지 못한 채 입안에서 힘없이 꺼졌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몸을 일으켰고 그 짧은 사이에 손이 먼저 나갔답니다. 아내 손에 들려있던 휴대전화를 낚아채는 동안 아내가 붙들어 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화면에는 지워지지 않은 통화 기록이 줄줄이 박혀 있었지요. 같은 번호, 같은 시간대. 밤만 되면 길게 늘어지는 시간들. 그날 저녁 통화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집 앞에서 한번 끊긴 뒤에 다시 이어진 짧은 통화도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래로 밀다가 어느 순간 멈췄답니다. 모텔 예약 문자와 카드 사용 내역이 아주 말끔한 얼굴로 떠 있었어요. 기계가 적어놓은 문장은 울지도 않고 떨지도 않아서 사람 입에서 나온 말보다 더 매정하게 가슴에 박힐 때가 있었지요. 아내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입술만 떨리더니 이내 숨이 막히는 사람처럼 목을 짚고 주저앉았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울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귀로는 분명 소리가 들어오는데 마음까지 닿지는 않았지요. 대신 다른 것들만 자꾸 눈에 박혔어요. 거실 바닥에 찍힌 아내 구두 뒤축에 젖은 자국. 식탁 위 우유컵 가장자리에 하얗게 말라붙은 자국. 아이들. 방 문틈으로 가늘게 새어나오던 수면 등 불빛 같은 것들이었답니다. 아이들만 두고 나가놓고도 집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목 안쪽에 차갑게 걸려서 침을 삼켜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는 휴대전화를 든 채 한참 서 있었지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현관문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아 바깥 찬 기운이 문틈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그 밤 공기보다 화면 속 숫자들과 시간들보다 더 차가운 것이 따로 있었답니다. 오늘 밤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믿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야 분노라도 한 곳을 향해 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알았지요. 시작은 오늘이 아니었다는 거려.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가 버린 어떤 날들이 있었고, 자기는 그 끝자락에야 겨우 도착한 사람이었다는 거려. 남들은 다 떠난 뒤에 혼자 역에 내린 사람처럼 불 꺼진 플랫폼에 멍하니 서 있는 기분이 바로 그런 것이었답니다. 아침이 왔는데도 집 안은 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는 막 지은 밥 냄새가 희미하게 떠 있었고, 국그릇 가장자리에는 김이 한 번 올라왔다가 이내 힘없이 사라졌지요. 아내는 머리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컵 손잡이만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손끝에 힘이 없어 보였고, 손톱 끝에는 어젯밤 지우다 만 매니큐어가 조금 남아 있었답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등을 의자에 기대지도 못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 특유의 마른 얼굴이었지요. 눈은 떠 있는데 시선은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못했고, 입 안은 오래 철을 문 사람처럼 텁텁했답니다. 아이들이 방과 거실을 오가며 강문을 여닫을 때마다 두 사람은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동시에 입을 다물었어요. 책가방 지퍼 여미는 소리, 욕실 수도 잠그는 소리, 현관에서 운동화 뒤축을 꾹꾹 눌러 씻는 소리 같은 것들이 그 아침에는 이상할 만큼 또렷했지요. 아무 일도 없는 얼굴을 해야 한다는 마음만 남아 있었어요. 얇고 초라한 본능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밖에 붙들 것이 없었답니다. 그는 아이들 밥그릇에 숟가락을 놓아주면서도 손끝이 자꾸 어긋났고, 아내는 평소 같으면 챙겼을 물통이며 손수건이며 그런 것들을 몇 번이나 놓쳤지요. 그래도 아이들은 서둘러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자 집 안이 갑자기 너무 넓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숨기느라 붙들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식탁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았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목 안쪽이 밤새 말라붙은 종이장 같아서 입을 열면 소리가 아니라 먼지만 날릴 것 같았지요. 그러다가 겨우 물었어요. 언제부터냐고요. 다그치는 말투도 아니었고 따지는 사람의 얼굴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대답을 듣게 될지 겁이 난 사람처럼 문틈에 귀를 대고 안쪽 숨소리를 기다리는 사람 같은 목소리였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번 한 번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너무 빨리 나와서 오히려 준비해둔 말처럼 들렸지요.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내는 지방 발령 이유라고 다시 말했어요. 그 말도 식탁 위에 오래 버티지 못했답니다. 컵을 쥔 손이 자꾸 미끄러졌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던 아내는 끝내 더는 버티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뒤로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목소리로 3년이라고 말했지요. 3년. 그 짧은 두 글자가 떨어진 뒤 식탁 위 공기가 확 식었어요. 그는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숫자는 짧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밤과 낮은 너무 길어서 바로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다시 묻고 싶었지만 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함께 살고 있을 때부터였다는 말이 뒤어 나왔을 때는 식탁 위에 놓인 수저, 두벌이며 반찬 접시며 아이들 물컵까지 전부 남의 집 물건처럼 보였지요. 어젯밤까지 자기 손으로 닦고 밀어넣고 꺼내 쓰던 것들인데 아침 햇빛을 받은 그릇 가장자리만 낯설게 번들거렸어요. 상대가 누구냐는 말은 그가 묻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꺼냈어요. 잠깐 일했던 가게 사장이라고요. 아이들 이름도 알고 그의 얼굴도 알고 명절이면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던 남자였다고요. 그 대목에 이르자 그는 더 이상 아내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배신이라는 말보다 먼저 올라온 것은 기괴하다는 느낌이었지요. 남의 신발을 잘못 신고 하루를 보낸 사람처럼 자기 집이 아닌 것 같았답니다. 명절에 건네받았던 귤봉지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던 손이며 싱겁게 오가던 몇 마디 인사까지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무 뜻도 없어 보였던 것들이 이제 와서 전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그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어요. 다리가 잠깐 휘청했지만 다시 앉지는 않았답니다. 옷걸이에 걸린 점퍼를 잡아채듯 입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손이 소매를 한 번에 찾지 못해 괜히 헛돌았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은 담새물에 담갔다 꺼낸 사람처럼 퍼렇게 질려 있었지요.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 밑은 꺼져 있었고 턱선은 어딘가 남의 얼굴처럼 굳어 있었어요. 택시에 올라 주소를 말하는 동안 혀가 자꾸 입천장에 들러붙었답니다. 기사에게는 분명한 주소를 말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지 가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만 뜨거운 모처럼 가슴 한가운데 박혀 있었지요. 그 남자가 사는 빌라는 오래된 벽돌 건물이었어요. 계단 복도에는 라면, 국물과 세제 냄새가 눅눅하게 섞여 있었고 현관 앞에는 누군가 오래 신은 슬리퍼 자국이 까맣게 남아 있었지요. 그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 집 안에서 자기 집 냄새 같은 것을 맡았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어요. 섬유유연제와 여자 화장품과 오래 입은 잠옷 냄새가 한데 엉킨 누군가 밤을 여러 번 보낸 집 냄새였지요. 문이 열리자 남자는 잠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 선반에 놓인 물건들이었답니다. 아내가 쓰던 핸드크림, 집 욕실에서 보던 칫솔색, 아이들, 과자 봉지와 비슷한 마트 봉투, 접어둔 담요, 끝에 묻은 익숙한 섬유먼지. 그 집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낸 흔적이 너무 많았어요. 불륜이라는 말보다 살림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를 만큼요. 그는 남자의 멱살을 잡았고 남자는 처음엔 아니라고 하다가 이내 손목을 비틀며 몸을 뺐어요. 복도에 쿵 하는 소리가 울렸고 어느 집 문 하나가 살짝 열렸다 닫혔지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순찰차 불빛이 벽돌벽에 파랗게 번질 무렵 그는 이미 계란참에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울음은 소리보다 먼저 어깨로 왔어요. 숨이 자꾸 끊기고 바깥 겨울 공기가 목 안을 긁고 지나가는데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지요. 새벽 거리를 걸을 때는 손이 비어 있었어요. 올 때 입었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아이들에게 사다 준 작은 장난감 상자가 아직도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답니다. 그는 길가 가로등 아래서 그 상자를 꺼내 한참 내려다봤어요. 빨간 포장지 모서리가 눌려 있었고 리본은 이미 풀려 있었지요. 그 작고 가벼운 것이 그날 밤 가장 무거웠어요.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의 카드 내역과 통화 기록을 뒤늦게 뒤지기 시작했지요. 영수증 하나, 송금 내역 하나, 새벽 시간대 위치 기록 하나가 모일 때마다 어떤 밤들이 점점 또렷해졌답니다. 주말마다 아내는 거의 남자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새벽 6시가 가까워져서야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마치 밤새 부엌에 서 있었던 사람처럼 앞치마를 둘렀지요. 아이들 도시락에 들어갔던 달걀말이와 주먹밥이 그런 밤들의 뒤끝이었다는 걸 그는 이제야 알았어요. 주방 선반을 열자 익숙한 그릇들이 가지런했어요. 그릇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날따라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답니다. 아이들이 먹던 작은 국그릇, 손잡이가 까진 프라이팬, 냉장고, 문에 붙은 학교 안내장. 그 모든 것이 엄마라는 역할을 증명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 역할이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도 보여주고 있었지요. 사람은 때로 밤 냄새로도 남을 속일 수 있다는 걸 그는 뒤늦게 배웠어요. 아이들이 먼저 이상한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 늦게 왔어요. 큰아이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엄마 또 늦어요? 하고 물었고 둘째는 불 꺼진 방에서 혼자 못 자겠다고 형 옆으로 기어들어갔지요. 그 말들이 처음엔 평범한 투정처럼 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가슴을 정면으로 쳤답니다. 아이들은
엄마 없는 밤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서로 발을 붙이고 자는 법도, 불 꺼진 거실을 빨리 지나가는 법도, 현관문 소리가 새벽에 나야 엄마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는 아이들 방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두 아이가 자는 동안 이불 끝이 서로 엉켜 있었고, 발치에는 밤중에 급히 벗은 양말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지요. 작은 손 하나가 형 옷자락을 쥐고 있었어요. 그 손을 보는 순간, 그는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고 밤을 건너왔다는 걸 알아버렸답니다. 그 사실은 외도보다 더 깊이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 방 바닥에 같이 누웠어요. 천장은 낮고 아이들 숨소리는 얇고 형광별 스티커 몇 개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 있었지요. 아이들은 아빠 냄새가 난다며 조금 웃다가 금세 잠들었어요. 그는 그 웃음이 더 미안했답니다. 자기는 지방 발령을 핑계로, 피곤함을 핑계로 집에 없는 날들을 그냥 넘어왔지요. 뭔가 이상한 것을 여러 번 보았으면서도 애들만, 아니면 설마 애들 엄마가 그런 말로 자기 눈을 눌러왔다는 걸 그 방 바닥에서 처음 인정했어요.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베란다 창을 한 번씩 건드렸어요. 얇은 창틀이 울릴 때마다 아이들이 아주 조금씩 몸을 움찔했지요. 그는 그때마다 이불을 더 끌어당겨 덮어 주었어요. 그 손길이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요. 늦은 손이어서 더 자주 가고 더 오래 머물렀답니다. 이상한 낌새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내는 휴대전화를 늘 몸에 붙이고 다녔고, 샤워를 할 때도 욕실 문턱 가까이에 두었지요. 주말 외출은 점점 잦아졌고, 이유는 항상 사소했어요. 친구를 잠깐 만나고 온다. 마트에 다녀온다. 가게 언니가 부른다. 그 사소한 말들이 겹치고 또 겹쳤는데도 그는 설마하며 지나쳤답니다. 설마라는 말은 아주 편리했어요. 비겁한 사람한테는 특히 그랬지요. 한 번은 카드값이 이상하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세탁물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이 나온 적도 있었지요. 한 번은 아내가 아이들 소풍날도 아닌데 화장을 유난히 오래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는 그때마다 묻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대답을 들어야 하니까요. 들으면 넘어갈 수 없게 되니까요. 대신 그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늦게 들어오고 집에 오면 아이들 숙제나 봐주며 밤을 넘겼답니다. 그렇게 하면 사라질 것처럼요. 지방 발령을 받고 기숙사에 들어간 뒤에는 오히려 마음이 더 쉬워졌어요. 물리적으로 멀어지자 불길한 감각도 희미해진다고 믿었지요. 주말 부부라는 말 뒤에 숨으면 되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잠깐 흔들리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답니다. 사실은 달랜 게 아니라 입을 틀어막은 것이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착하다는 말은 언제부터인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덮는 담요처럼 쓰였어요.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깨면 안 되니까. 엄마 없는 집은 더 불행하니까. 그런 말들은 다 그럴듯했지요. 그런데 그럴듯한 말은 종종 제일 늦게 움직이게 했어요. 그는 오래도록 남편 노릇보다 집에 벽지 같은 노릇을 했는지도 몰랐답니다. 찢어져도 안 보이게 눌러 붙어 있고 얼룩이 져도 모른 척하고 아이들 눈에 거슬리지 않게만 버티는 것. 회사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볼 때면 가끔 집 안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식탁 끝에 놓인 아내 휴대전화. 답이 늦은 메시지 하나. 설명이 길어지는 외출. 늦게 들어와도 너무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눕던 몸. 그때마다 그는 천장을 한번 보고 눈을 감았지요. 사람은 알고 싶은 것보다 모르는 척하고 싶은 것을 더 오래 붙잡을 때가 있었어요. 눈 감는 법이 익숙해지면 귀도 같이 닫혔답니다. 그는 이제 와서야 알았어요. 자기를 무너뜨린 건 아내의 배신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던 시간들. 이상하다는 감각을 스스로 묻어버린 저녁들. 아이들 방 불빛이 꺼질 때까지
아무 말 안 하던 자기 입이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파국은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집 안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돈 문제는 외도 뒤에서 천천히 썩고 있었어요. 통장 잔액이 이상하게 줄고 카드 대금이 자꾸만 늦게 메워지고 비상금으로 넣어둔 돈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지요. 처음엔 작은 주식 계좌 하나였어요. 아내는 누가 알려준 종목이라고 했고 잠깐만 넣어본 거라고 했고 오르면 당신도 좋아할 거라고 웃었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는 숫자보다 사람 얼굴을 먼저 보려 했어요. 그게 또 실수였지요. 손실이 나기 시작하자 아내는 더 자주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어요. 새벽에도 일어나 시세를 확인했고 설거지를 하다 말고 증권 앱을 켰지요. 식탁 한 구석에는 경제신문을 흉내낸 무료 전단지가 접혀 있었고 메모지에는 종목 이름과 숫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그 종이를 주워 보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았답니다. 그 종이에도 이미 손을 대기가 싫어졌어요. 남의 열병 같은 것이 묻어 있을까 봐서요. 아내는 말했어요. 당신 힘든 거 아니까 나도 돈 벌어보려던 거라고요. 이번 한 번만 회복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회복이라는 말은 그 집에서 점점 이상한 뜻으로 쓰였어요. 잃은 돈을 되찾는다는 말 같으면서도 자기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아가지 않으려는 말 같기도 했지요. 계좌는 더 붉어졌고 카드값은 더 밀렸고 아내 눈빛은 점점 숫자에 붙들려 갔어요. 어느 날 그는 밀린 카드 명세서를 한꺼번에 펼쳐봤어요.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약하게 났고 숫자는 줄줄이 길게 내려와 있었지요. 생활비, 카드론, 현금 서비스, 낯선 송금, 내역. 하나하나가 따로일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한데 모이니 집 전체 모양이 달라졌어요. 이 집은 이미 누군가 조금씩 뜯어먹고 있었구나 싶었답니다. 그는 외도와 주식이 서로 다른 일이 아니란 것도 그 무렵 알았어요. 둘 다 같은 곳을 보고 있었지요. 지루한 현실 밖의 자극. 오늘 밤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도망. 내일은 다 나아질 거라는 근거 없는 기대. 아내는 사람에게도 숫자에게도 같은 얼굴로 매달렸어요. 오래 견디는 법보다 금방 달아오르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처럼요. 주방에서 냄비가 끓다가 넘쳤는데도 아내는 휴대전화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그 하얀 거품이 가스레인지 분리로 흘러내려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요. 그는 그 냄새를 맡으며 문득 생각했답니다. 이 집에서 지금 타고 있는 건 국물이 아니라 생활이구나 하고요. 그런데도 그는 냄비만 껐어요. 큰 소리는 결국 또 나중으로 미뤘지요. 큰 다툼은 특별한 날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평범한 저녁이었지요. 아이들은 방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싱크대에는 저녁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아내는 장롱문을 열어 필요한 것만 골라 담고 있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익숙해서 그는 더 서늘했답니다. 며칠 떨어져 지내자고 말하면서도 아내는 다시 돌아올 사람처럼 짐을 싸지 않았어요. 자주 입는 옷, 화장품 파우치, 충전기, 통장, 속옷. 생활이 계속되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빠르게 챙겼지요. 그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잡아야 하는지, 밀어야 하는지, 아이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아내는 울다가도 나도 좀 살자고 소리쳤고 소리치다가도 아이들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방향이 달랐지요. 그는 그런 말들을 하나도 붙잡지 못했어요. 모래처럼 다 빠져나갔답니다. 짐가방 바퀴가 현관 타일을 긁고 지나갈 때 아이들이 방문 앞에 나와 섰어요. 엄마 언제 와? 그 말에 아내는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이미 집 밖에 가 있었어요. 그 눈을 본 순간 그는 알았어요. 이 여자는 지금 떠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떠나 있었구나 하고요. 오늘은 몸만 나가는 날이었지요. 아내가 나간 뒤 집은 이상하게 넓어졌어요.
화장대 위가 비었고 욕실 선반 한 칸이 통째로 비었고 신발장 아래쪽이 환하게 드러났지요. 그런데 빈자리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남아있는 것들이었어요. 머리끈 하나, 절반쯤 남은 향수병, 빨래망 안쪽에 끼어있던 검은 양말 한 짝. 사람은 사라졌는데 기척은 집 안에 남아있었답니다. 아이들은 처음 며칠 동안은 엄마가 언제 오느냐고만 물었어요. 그는 대답을 매번 다르게 했지요. 곧 올 거야. 연락 왔어. 일이 있대. 그런 말은 전부 종이로 만든 문 같았어요. 잠깐은 서 있지만 안에서 한번 밀면 바로 주저앉을 문이요. 밤마다 둘째는 엄마 목소리 들려달라고 했고 큰아이는 아무 말 없이 교과서만 폈답니다. 넘기지도 않는 페이지 위에 손만 올려둔 채로요. 그는 그 무렵부터 설거지와 세탁과 아이들 준비물을 혼자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 손은 익었지만 마음은 익지 않았지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다가 계란 프라이 하나를 태워 먹고 그 냄새를 맡으며 한참 서 있기도 했어요. 부엌은 환했는데 집은 계속 어두웠답니다. 별거가 길어지자 더러운 것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통화 기록을 더 뒤지자 번호가 하나가 아니었고 송금 내역을 보자 금액과 날짜가 제각각이었지요.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 투자 이야기로 엮인 남자, 잠깐 위로해 줬다는 남자, 이름도 흐릿하고 관계도 짧고 핑계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아보니 한 가지는 또렷했답니다. 아내는 한 사람에게 기댄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마다 손 닿는 곳마다 붙잡고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커피숍 구석에서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내를 아는 사람이 한참 머뭇거리다 말했지요. 그 사람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요. 그는 종이컵 뚜껑을 벗겼다가 다시 닫았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답니다. 커피는 식어가는데도 입을 못 댔어요. 창밖으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점심시간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지요. 세상은 저렇게 계속가는데 자기 집 안에서만 썩은 물이 넘친다는 사실이 더 모욕적이었어요. 아내가 임신했다는 말은 그 뒤에 왔어요. 누구 아이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귀가 한쪽 막힌 것처럼 멍했답니다. 아이라는 말은 원래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 아이는 집 문 밖에 서서 누구에게도 불리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한동안 길가 난간을 붙들고 서 있었어요. 손이 차가워질 때까지요.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어요. 배가 고픈지 아닌지도 모르겠더랍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니 아이들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형, 나. 네 사람이 웃고 있는 그림인데 엄마 얼굴 위에 붙은 색종이 풀 자국이 조금 번져 있었지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안 없어졌는지 그 자국만 희게 일어나 있었어요. 그는 그 하얀 자국을 한참 봤답니다. 누구 아이인지 모른다는 말은 이상하게도 그의 아이들 얼굴을 먼저 흔들었어요. 내 아이들은 분명 내 아이인데도 집이라는 말이 한순간에 흐려지는 기분이었지요. 한 지붕 아래 먹이고 재우고 웃긴 시간이 무엇으로 세워지는 건지 갑자기 모르게 되었어요. 그는 아이들 방 문턱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두 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고 밤등은 희미했고 연필깎이 옆에 지우개 가루가 조금 흩어져 있었지요. 아주 작고 하얀 그 부스러기들이 그날따라 엉망으로 부서진 가족 같았어요. 그는 아이들 방문을 닫지 못했어요. 닫아버리면 안에서 잠든 두 아이가 너무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문을 반쯤 열어둔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넘겼답니다. 새벽 3시쯤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집 안을 채웠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오래간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는 아내와 가장 오래 얽혔다는 젊은 남자의 흔적을 더듬었어요. 전화번호, 송금 내역, 가게 근처 CCTV 시간대, 지인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 그렇게 몇 가지 조각을 붙이다 보니 처음 생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 나왔지요. 그 남자는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피하려던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전화가 자꾸 늘어났고 돈 이야기가 섞이기 시작했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수록 답장이 느려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그 남자를 멀리서 본 적이 있었어요. 골목 끝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얼굴은 젊었지만 지쳐 있었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얼굴이 아니라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사람 얼굴이었어요. 그는 그 모습을 보고도 바로 다가가진 않았어요. 자기 분노를 쏟을 상대가 마침내 눈앞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발이 안 움직였답니다. 이미 버리려는 손에 자기가 뒤늦게 내달리는 꼴이 될까 봐서였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전애들은 말은 더 참혹했어요. 그 남자도 관계를 끊으려 했다는 것. 아내가 돈 이야기와 울음과 협박 같은 것으로 질질 끌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자기 처지가 더 낮아지는 걸 느꼈답니다. 자신을 배신한 여자조차 누군가에게는 이미 버거운 짐이었다는 사실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작게 만들 수도 있었지요. 아내는 이제 가족에게도 남자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울다가 몇 시간 뒤에는 다시 자기 인생도 좀 살게 놔두라고 악을 썼지요. 그는 그 목소리를 듣다가 문득 어디에도 발을 못 붙인 사람이 허공에서 버둥거리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붙잡을 데가 많아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는 아내를 향한 분노와 연민이 번갈아 오는 걸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연민은 오래 못 갔답니다. 아이들 양말을 개다 보면 다시 화가 났고 학교 안내장을 챙기다 보면 다시 목이 메었어요. 누군가 망가지는 걸 보는 일과 그 망가짐에 같이 끌려들지 않으려 버티는 일은 다른 고통이었지요. 그 무렵 아내는 점점 연락이 불규칙해졌어요. 받는 날보다 안 받는 날이 많았고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숨이 가빴어요. 술 때문인지 울어서인지 몸이 안 좋아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그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지만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았어요. 이름을 붙이면 진짜가 될까 봐서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은 비가 올 듯 말 듯한 오후였어요. 그는 학교 알림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이들 간식으로 사온 귤망이 놓여 있었지요. 모르는 번호가 뜨자 처음엔 받지 않으려다 이상하게 손이 먼저 갔답니다.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환자분이 응급수술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 위 귤망이 굴러 떨어졌어요. 주황빛 귤 몇 알이 바닥으로 흩어졌는데 그는 그걸 주울 생각도 못하고 문부터 열고 나갔지요. 병원 응급실은 지나치게 밝았어요. 사람들 얼굴은 다 흐렸는데 형광등만 또렷했답니다. 의료진 입에서 나온 말은 더 늦게 와닿았어요. 임신 상태였다는 것,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 수술을 들어갔다는 것. 그는 설명을 듣고 있으면서도 접수대, 유리 아래 붙은 안내문만 봤어요. 면회 시간, 보호자 동선, 주의사항. 그런 딱딱한 문장들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지요. 누가 데려왔느냐고 묻자 CCTV를 확인 중이라고 했어요. 잠시 뒤 보여준 화면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답니다. 축 늘어진 아내를 업고 응급실 문을 뛰어 들어오는 모습. 다급했지만 얼굴은 끝까지 제대로 안 보였어요. 그 남자는 접수와 인계가 끝나기도 전에 화면 밖으로 사라졌지요. 그는 그 짧은 장면을 보고도 누구인지 짐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분노보다 공허함이 먼저 왔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구도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정확해서요. 수술실 불은 오래 켜져 있었어요. 그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지요. 병원 복도는 따뜻했는데 손끝만 잡고 쉬었답니다.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 들었는데 뚜껑도 열지 못했어요. 복도 끝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누가 나오는지 먼저 보게 되었고 의료진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 이야기인 것 같아 몸이 앞섰지요.
그런데 누구도 그를 바로 부르지 않았어요. 기다림은 늘 사람을 작게 만들었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을 때 그는 일어서지 못했어요. 의사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뜻을 먼저 알아버렸거든요. 수술 중 사망. 그의 글자가 복도 공기보다 먼저 얼굴에 닿았어요. 그는 고개를 한번 숙였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했답니다. 우는 것도 화내는 것도 의자 팔걸이를 잡는 것도요. 몸 안쪽이 텅 빈 것처럼 가볍고 그래서 더 무거웠어요. 시신을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아내 얼굴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그렇게 많은 밤을 흔들고 다닌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요. 머리칼 한쪽이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손등은 차갑고 마른 종이 같았답니다. 그는 그 손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붙잡고 싶던 손이었는데 죽고 나니 손보다도 그 옆 빈자리만 보였지요. 뱃속에 있었다는 아이는 끝내 누구 이름도 갖지 못했어요.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됐어요. 병원과 무슨 음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 하나 영화를 찍듯 숨어 있던 것도 아니었지요. 기록과 진술과 CCTV와 통화 내역이 차갑게 맞물렸을 뿐이었어요. 끝내 남은 것은 책임지지 못한 관계들이 서로를 밀어낸 끝이라는 정리였답니다. 그는 그 설명을 들으며 서류철 모서리만 만졌어요. 종이들은 너무 반듯했고 사람 인생은 그렇게 반듯하게 정리될 수 없는데도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아이들은 엄마 영정 앞에서 왜 엄마가 이렇게 늦게까지 안 오는지 묻듯 울었지요. 그 울음에는 원망보다 모름이 더 많았어요. 그는 그 얼굴들을 보는 것이 더 힘들었답니다. 아내를 향한 분노는 이미 너무 오래 써버려 닳아 있었고 새로 생긴 슬픔은 아직 제 모양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울지도 못했지요. 빈소 한쪽 커피포트에서 김만 계속 올랐어요.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밤이 늦어지자 향 냄새가 축축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는 아이들이 지쳐 잠든 뒤 빈소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답니다. 흰 국화들이 벽처럼 둘러서 있었고 영정속 안에는 자기가 알던 얼굴보다 조금 더 단정하고 조금 더 멀었어요. 사람은 죽고 나면 자기 삶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표정을 갖게 되기도 하나 봐요. 그는 그 낯설음을 오래 바라봤지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자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깨끗했어요. 누군가가 다녀가며 정리해 두고 간 모양이었지요. 그런데 정리된 집은 더 쓸쓸했답니다. 흩어진 것이 없으니 남은 것이 얼마나 적은지가 더 잘 보였어요. 그는 한 칸씩 서랍을 열어봤어요. 머리핀 하나, 약봉지 몇 장, 주식 관련 메모, 아이들 사진 뒤에 끼워둔 작은 영수증.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이제는 다 늦은 증거처럼 나왔지요. 거실 바닥에 앉아 정리하다가 그는 멈췄어요. 창밖에서는 저녁이 내리고 있었고 아이들 방에서는 연필 구르는 소리가 잠깐 났다가 멎었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을 내려놓고 한참 바닥만 봤어요. 사람이 무너지는 날은 한 날이 아니더군요. 배신을 확인한 밤도 아니고 병원 전화가 온 날도 아니고 장례를 마친 오늘도 아니었어요. 훨씬 전부터였지요.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아이들 재우고 기숙사로 돌아가고 설마 하며 눈을 감아버리던 그날들부터요. 그는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잣말했어요. 나는 저 여자가 날 배신한 날부터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군요. 나는 훨씬 전부터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던 날부터 무너지고 있었지요. 말은 천천히 나왔고 마지막 어미는 거의 숨처럼 흩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지만 집 안 어딘가에는 닿은 것 같았답니다. 벽에도 식탁에도 아이들 잠든 방문에도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거실 불을 끄고 오래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냉장고 불빛만 희미하게 번졌지요. 그 빛은 작았지만 그래도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직 집이어야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이미 끝난 결혼이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